상견례 식당 앞에서 시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던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마치 헌 옷가지를 감정하듯, 아니 고물상에 나온 물건을 평가하듯 차갑고 날카로웠던 그 시선이요. 그때 전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 결혼이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걸요. 아버지는 그날 30년도 더 된 양복을 입고 오셨습니다. 어머니가 새 옷을 사드리겠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지만 아버지는 웃으시며 거절하셨죠. 깔끔하기만 하면 된다고, 멀쩡한 옷을 왜 버리냐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게 당연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검소하게 사셔온 분이니까요. 어떤 명품보다 귀한 건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생각은 달랐나 봅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제 옆에 앉으신 어머니의 손이 가방 끈을 꽉 쥐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니도 아셨던 겁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요. 자리에 앉아 인사를 나누는 동안에도 시어머니의 시선은 계속 아버지의 양복깃으로, 구두로, 시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여셨죠.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가시는 날카로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상견례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격식을 갖춰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양복이 70년대 스타일 같다고, 구두가 너무 낡았다고 대놓고 지적하셨어요. 심지어 고물상을 하시니까 그런 옷만 입으시냐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가 찌그러진 필통을 던지며 놀리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고물상 딸이라고, 쓰레기나 주워가라고 비웃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잠깐 멈칫하는 게 보였습니다. 물컵을 드시려던 손이 공중에서 아주 잠깐, 정말 잠깐 흔들렸어요. 그걸 알아본 건 아마 저와 어머니뿐이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곧 괜찮다는 듯 웃으셨지만 그 미소가 얼마나 억지스러웠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더 세게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등을 살짝 잡았어요. 괜찮다고, 제가 뭐라도 해보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시원하게 한마디 했어요. 장인어른 옷차림이 오히려 멋지다고, 요즘 이런 클래식한 양복이 다시 유행이라고, 명품 브랜드 양복을 이렇게 오래 관리해서 입으시는 게 진짜 멋이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어떤 옷을 입으셔도 품격이 있으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이 삐죽 나왔습니다. 더 이상 뭐라 하지는 못하셨지만 그 표정만으로도 불만이 가득하다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상견례는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도 어떻게든 마무리됐습니다. 남편이 계속 분위기를 풀어주려 애썼고 양가 아버지들께서 술잔을 나누시며 웃으셨으니까요. 겉으로 보기엔 화기애애한 자리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식사 내내 우리 부모님을, 특히 아버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는지를요. 그건 사돈을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는, 평가하는, 가늠하는 그런 시선이었어요. 식당을 나서며 아버지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리셨습니다.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는 무언의 위로였죠. 하지만 아버지의 뒷모습이 어쩐지 평소보다 더 작아 보였습니다. 30년 된 양복을 입으신 아버지의 등이 평생을 고물상 일로 허리 굽히며 사신 그 등이 왠지 모르게 더 구부정해 보였어요. 어머니는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창밖만 보고 계셨죠. 가끔 한숨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말씀 때문에 정말 죄송하다고 따로 사과드리겠다고 했어요. 남편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오히려 편 들어줘서 고맙다고 했죠.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차가운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계속 신경 쓰이는 게 있었습니다. 상견례 내내 시어머니가 입고 계시던 옷이었어요. 명품 브랜드 투피스에 고급스러운 스카프, 반짝이는 귀걸이까지. 남편 말로는 시댁이 작은 월세집에 사신다고 했는데 시어머니의 옷차림은 그런 형편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앞으로 제가 어떤 일을 겪게 될지요.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우리 집안을, 특히 우리 집 형편을 유심히 살펴보셨는지도요. 며칠 후 남편이 또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께 우리 집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씀드렸다고요. 장인어른께서 자수성가하신 분이고 지금은 고물상이라기보다 폐기물 처리, 전문 기업을 운영하신다고, 거래처도 많고 사업도 잘 되신다고 말씀드렸답니다. 남편은 그렇게 말해야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지 않으실 거라고 했어요. 저는 고맙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왠지 그 말이 독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상견례 이후 시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처음엔 미묘했습니다. 전화할 때 목소리 톤이 조금 높아진 것, 저를 며느리라고 부를 때의 그 묘한 강조, 우리 집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유난히 귀를 기울이시는 것들이요. 저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관심이 저라는 사람이 아니라 제 뒤에 있는 우리 집 형편을 향하고 있다는 거요. 아버지의 30년 된 양복을 무시하던 그 눈이 이제는 우리 집 금고를 들여다보려 하고 있다는 거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직 순진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하면 모든 게 행복할 거라고, 시어머니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 저는 곧 깨닫게 됩니다. 남편이 시어머니께 우리 집 이야기를 제대로 하고 난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밝은 톤이 어쩐지 소름 돋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사돈 어른이 그렇게 부자시라는 걸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지방에 건물이 2채나 있으시고 중소기업을 운영하신다며 동창한테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면서 덧붙이셨죠. 그렇게 잘 사시면 우리 집에서 뭐 해줄 필요도 없겠다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시어머니의 그 밝은 목소리 뒤에 숨은 계산하는 눈빛이 전화기 너머로도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한 예감은 일주일도 채 안 돼서 현실이 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어디냐고, 시간 되면 잠깐 나올 수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급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신 건가 싶어 겁이 났어요. 시부모님 2분 다 건강이 안 좋으신 편이라 병원에 가셔야 하나 걱정이 됐습니다. 급히 옷을 챙겨 입고 시어머니가 알려주신 주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 거기는 병원이 아니었어요. 번화가 한복판에 있는 고급 미용실이었습니다. 미용실 안으로 들어서니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셨습니다. 옆에는 미용실 원장으로 보이는 분이 서 계셨고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팔을 잡으시며 원장님께 소개하셨어요. 우리 며느리라고, 정말 착하고 효심 깊은 며느리라고요. 그러면서 원장님은 오늘 회원권 행사를 하는데 지금 등록하면 30%나 할인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제야 상황이 이해됐습니다. 저를 미용실로 부른 이유가요.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50만 원이면 1년 동안 30% 할인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이득이냐고 며느리인 제가 계산할 수 있지 않냐고요. 그러면서 이미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제게 내미셨습니다. 카드를 넣어달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미용실 원장님과 직원들이 모두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거절하자니 사람들 앞에서 시어머니 체면을 구기는 것 같았고, 그렇다고 50만 원을 그냥 내자니 너무 황당했어요. 결국 저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의 기대에 찬 눈빛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계산을 마치고 미용실을 나서는데 시어머니가 제 팔짱을 끼셨습니다. 고맙다고, 우리 며느리가 정말 효녀라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그 고마움이 진심인지 아니면 그저 계산된 칭찬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네일샵이었습니다. 또 그 다음 주에는 백화점이었고요. 시어머니는 항상 급하게 전화하셨습니다. 잠깐만 나오라고, 시간 안 걸린다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매번 제가 계산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시어머니 친구분들과의 식사 자리였습니다. 저녁 늦게 전화가 왔어요. 술을 좀 마셨는데 혼자 집에 가기 무섭다고 데리러 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는 것 같아서 혹시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됐어요. 급히 차를 끌고 시어머니가 계시다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도착해보니 시어머니는 멀쩡하셨습니다. 친구분들 대여섯 명과 함께 앉아서 웃고 계셨어요. 제가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손을 흔드셨습니다. 친구분들께 저를 소개하시면서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통이 큰지 모른다고, 오늘 여기도 우리 며느리가 계산한다고 하셨어요. 그러고는 제게 눈을 찡긋하시더니 친구분들을 데리고 먼저 밖으로 나가버리셨습니다. 카운터에서 계산서를 받아드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8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6명이 소주에 고기를 실컷 드신 거였죠. 차에 시어머니를 태우고 집으로 가는 내내 시어머니는 신나게 오늘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뒀다고 친구들이 다 부러워했다고요. 하지만 제게 고맙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더는 못 참겠다고, 어머니가 자꾸 저를 이용하신다고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남편은 다음날 바로 제가 쓴 돈을 계산해서 통장으로 입금해줬습니다. 미용실 회원권 50만 원, 네일샵 30만 원, 식사비 80만 원, 그 외에도 이것저것 합쳐서 200만 원이 넘었어요. 남편은 정말 미안하다고, 자기 어머니 때문에 제가 고생한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한테서 돈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었던 건데 오히려 남편만 미안해하게 만든 것 같아서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시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한테 들었다고, 어머니가 또 그러셨다고요. 시동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시동생은 제게 절대로 어머니 말을 들어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번 들어주면 계속 그런다고, 그게 완전히 버릇이 된다고요. 무리하게 뭘 요구하시면
오빠나 자기한테 바로 연락하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직접 말씀드리겠다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시동생까지 그렇게 말할 정도면 시어머니가 평소에도 얼마나 그러셨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도 시어머니의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이번엔 옷을 사러 가자고, 저번엔 마트에 가자고, 매번 다른 핑계였지만 결국엔 같은 결말이었어요. 제가 지갑을 여는 거요. 한 번은 정말 지쳐서 전화를 안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문자가 수십 통 왔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전화를 안 받는 게 말이 되냐고,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다 이러냐고, 서운하다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지갑이었다는 걸요. 상견례 때 아버지의 낡은 양복을 보며 무시하던 그 눈빛이 이제는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무시하는 게 아니라 탐하는 눈빛으로요. 밤마다 잠이 안 왔습니다. 언제 또 전화가 올까? 이번엔 또 무슨 핑계로 저를 부르실까? 그 생각에 휴대폰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남편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자기가 어머니한테 단단히 말씀드리겠다고, 더는 이러지 못하게 하겠다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 말을 듣지 않으실 거라는 걸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원하는 건 남편한테서 받는 게 아니라 저한테서 받는 거였으니까요. 부잣집 며느리한테서 받는 그 무언가가 시어머니를 기분 좋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맞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요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으니까요. 처음엔 수십만 원이었던 게 이제는 100만 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시어머니의 진짜 목표가 따로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목표를 알게 됐을 때 저는 정말로 경악하게 됩니다.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을 보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손이 떨렸어요.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남편을 불렀을 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어른이 된 후로 남편이 우는 걸 처음 봤어요. 테스트기를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남편의 품에 안겨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구나. 우리만의 가족이 생기는구나 하고요. 그리고 그날 우리는 미뤄왔던 혼인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구청으로 가는 길이 참 설렜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계속 꼭 잡고 있었어요.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는 그 순간 뭔가 더 단단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법적으로도 가족이라는 게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됐어요. 구청 직원이 축하한다며 웃어주었습니다. 남편과 저도 웃었고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우리 둘뿐인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요구도 돈 문제도 모두 잊고 오직 우리 아이와 우리 미래만 생각했어요. 친정에 소식을 전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우시면서 기뻐하셨고 아버지는 당장 집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부모님 집에 도착하니 상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남편의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이제 진짜 식구가 됐다고, 부모가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책임인지 알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책임이 행복이라고, 가족을 위해 사는 게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며 몸조리 잘하라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통장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아이 태어나면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부모님이 준비해둔 거라고 하셨죠.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해서, 그리고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게 자랑스러워서요. 하지만 시댁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축하한다고 하셨지만 그 목소리 톤이 묘했어요. 드디어 안씨 집안 며느리가 됐다고, 이제 혼인신고도 했으니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축하보다는 당부, 아니 경고에 가까운 말투였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태도가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며느리니까 더 이상 예비 며느리 대하듯 조심스럽게 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 전화는 더 자주 왔고 요구는 더 당당해졌습니다. 임신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말은 입에도 안 올리시면서 이거 사달라 저거 해달라는 말씀만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시어머니한테서 울먹이는 전화가 왔습니다. 큰일 났다고, 시아버지한테 연락이 안 된다고요. 평소에도 집에 잘 안 계시는 분이지만 이렇게 완전히 연락이 끊긴 건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급히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임신 초기라 몸이 힘들어서 집에 있었고요. 한참 후에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상당히 어두웠어요. 시아버지가 집안 돈을 다 들고 잠적하셨다고 했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었지만 그나마 있던 적금과 비상금을 모두 가져가셨다고요. 시어머니는 엎드려 울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이 퉁퉁 부어 계셨어요. 계속 우시면서 이제 어떻게 사냐고, 앞으로 뭘 먹고 사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시면서도 계속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신다는 거리요. 눈물을 닦으시면서도, 한숨을 쉬시면서도 시선은 계속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눈치를 챘습니다.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게 뭔지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었어요.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당장 필요하실 것 같아서 급히 찾아온 거였죠. 시어머니 손에 그 봉투를 쥐어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봉투를 받아들고 잠깐 무게를 가늠하시더니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 눈빛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고마움도 아니고 미안함도 아니고 그저 더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고맙다고 하셨지만 이어진 말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넣은 거냐고, 겨우 이 돈 가지고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 아버지가 돈을 들고 잠적해서 힘드시다면서 제가 드린 돈이 겨우 이거냐고 하시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사과했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그러시니 이해해 달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직 배가 나온 것도 아닌데 왠지 그 작은 생명이 제 안에서 숨 쉬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우리 가족만큼은 제가 지켜야겠다고요. 시어머니의 끝없는 요구에 계속 휘둘리다간 우리 가족이 무너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울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요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지, 그리고 그게 제 인생을 얼마나 흔들어 놓을지요. 며칠 후 시아버지가 돌아오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돈을 다 쓰고 갈 곳이 없어서 돌아오신 거라고 했어요. 시댁은 다시 시끄러워졌습니다. 부부싸움 소리가 담 너머로 들린다고 이웃들이 신고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미용실이라도 가야겠다고, 머리라도 하고 오면 기분이 풀릴 것 같다고요. 그러면서 제게 돈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처음으로 분명하게요. 지금은 제 몸도 안 좋고 병원비도 많이 들어간다고
죄송하지만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한숨소리가 길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끊어진 전화. 저는 그날 밤 남편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지요. 남편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자기가 어떻게든 하겠다고요. 하지만 남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알았습니다. 임신과 혼인신고라는 기쁜 일이 동시에 제 인생의 가장 큰 시험이 시작됐다는 신호였다는 거리요. 그리고 이 시험을 저는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요. 임신 4개월째 되던 날 시어머니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 갈 데가 있으니 잠깐 나오라고, 임신했어도 걸어 다니는 건 괜찮지 않냐고 하셨어요. 저는 그날따라 입덧이 심했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화장실만 들락날락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엔 거절을 받아들일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꼭 봐야 할 게 있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부탁 하나 못 들어주냐고 하셨어요. 결국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정한 곳은 백화점 식당가였습니다. 도착하니 시어머니 혼자가 아니었어요. 친구분들 4분이 함께 계셨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음식들이 가득 올라와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오자 손을 흔들며 자리를 권하셨습니다. 친구분들께 저를 소개하시면서 부잣집 며느리라고, 효심이 지극한 며느리라고 자랑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이미 알았습니다. 오늘도 제가 계산을 하게 될 거라는 걸요. 식사 내내 시어머니는 친구분들과 이야기하시느라 바쁘셨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물만 마시고 있었어요. 입덧 때문에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렸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시어머니가 먼저 일어나시며 저를 보셨습니다. 계산은 제가 하고 천천히 나오라는 눈빛이었죠. 카운터로 가서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95만 원. 한 끼 식사에 100만 원 가까이 나온 겁니다. 카드를 내미는 제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입덧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현기증이 났습니다. 택시 안에서 눈을 감고 있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억울해서, 화가 나서, 그리고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서요.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일찍 퇴근해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다가왔어요. 얼굴이 새하얗다고, 어디 아프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때 참았던 게 터졌습니다. 남편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시어머니가 임신한 저를 백화점으로 불러내서 계산을 시킨 것을, 95만 원이나 되는 돈을 쓰게 한 것을 다 말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제 어깨를 잡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죠. 전화 너머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차갑고 단호했어요. 어머니가 뭘 하신 건지 아시냐고, 임신한 며느리를 불러내서 100만 원 가까이 쓰게 한 게 정상이냐고 따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변명이 들렸습니다. 그냥 같이 식사한 것뿐이라고, 며느리가 자기 돈으로 계산한 게 뭐가 문제냐고 하셨대요. 남편은 그게 문제라고, 임신한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남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꼭 안아주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요. 자기 어머니 때문에 제가 고생한다고, 이제 더는 어머니 전화를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시동생한테서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오빠한테 들었다고,
어머니가 또 그러셨다고요. 정말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는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시든 절대 들어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동생은 계속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기도 결혼 전에 어머니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고 명품 가방 사달라, 옷 사달라, 매일 조르셔서 월급의 반을 어머니께 드렸다고요. 그러다 결혼하면서 남편분이 단호하게 선을 그어줘서 이제는 좀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언니도 지금 선을 확실히 그어야 한다고, 안 그러면 평생 이렇게 산다고 했어요. 자기가 옆에서 도와주겠다고, 어머니한테 자기가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시동생의 메시지를 읽으며 울컥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도 시동생도 제 편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친정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다가 허리를 다치셨다고 지금 병원에 계신다고요. 저는 급히 준비를 하려다가 배가 당기는 걸 느꼈습니다. 임신 중이라 무리하면 안 되는데 아버지 걱정에 눈앞이 캄캄했어요. 회사에 있던 남편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가 다치셨다고 하자 남편은 바로 알았다고 했어요. 자기가 먼저 병원으로 가겠다고, 저는 몸조리해야 하니까 집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반차를 내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집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1시간쯤 후에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인어른은 괜찮으시다고, 허리 삐끗하신 거라 며칠 치료받으시면 된다고 했어요. 지금 의사 선생님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 듣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차분하고 든든했어요. 저녁에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 아버지 모시고 검사 다 받고 약도 받아서 드리고 왔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며칠 입원하셔야 할 것 같은데 내일도 병원에 가서 뵙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제가 병원에 갔을 때 아버지 병실에 남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침대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편한 얼굴로 웃고 계셨고 남편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병원 매점에서 과일도 사오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식혜도 사왔더라고요. 아버지 말동무가 되어드리느라 회사 일도 조정하고 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사위가 이렇게 잘해주니 든든하다고, 딸 시집 잘 보낸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고요. 남편은 겸연쩍게 웃으며 장인어른이 자기 인생 롤모델이라고 했습니다. 자수성가하신 것도 존경스럽고 가족들한테도 자식들한테도 훌륭한 분이라고 했어요. 나이 들어서 저렇게 멋진 어른이 되고 싶다고, 장인어른처럼만 살 수 있다면 정말 잘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평생 고물상한다고 무시받으며 사셨던 아버지가 사위한테 이런 말을 들으시니 얼마나 기쁘실까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장인어른 퇴원하시면 우리 집에서 요양하시게 모시자고, 장모님도 함께 모시자고 했어요. 자기가 출퇴근하면서 챙겨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 좋은 사람과 결혼했다는 걸요.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긴 했지만 남편만큼은 진짜 제 편이라는 걸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저녁을 차렸습니다. 서툰 솜씨로 라면을 끓이고 계란 후라이를 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기특하던지 저는 또 울컥했습니다. 요즘 임신해서 그런지 눈물이 많아졌어요. 남편은 제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로 미안하다고, 하지만 절대 혼자 감당하지 말라고요. 뭔가 있으면 바로 자기한테 말하라고, 자기랑 시동생이 다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그러셔도 우리 가족이 먼저라고요. 뱃속의 아이와 저를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했어요.
어머니 요구는 더 이상 들어주지 않겠다고 용돈도 당분간 끊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고 당신이 있어서 힘이 난다고 말했어요. 남편도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가 올까봐 두렵지 않았어요. 남편이 옆에 있고 시동생도 제 편이고 친정 부모님도 계시니까요. 배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한테는 좋은 엄마가 되어주고 싶다고, 그러려면 제가 먼저 강해져야 한다고요. 시어머니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는,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엄마가 되어야겠다고요. 창밖으로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서 잠들어 있었고요.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요. 시어머니의 끝없는 요구도, 앞으로 닥칠 시련들도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짜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를요.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의 충격은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약과처럼 느껴지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임신 6개월째 되던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시간 되냐고, 몸은 좀 어떠냐고 물으시더라고요. 한동안 연락이 없으시다가 갑자기 안부를 물으시니 오히려 이상했어요. 하지만 임신부라고 걱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 괜찮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걸어 다니는 건 괜찮지 않냐고, 그러면 잠깐만 나와달라고 하셨어요. 볼 게 있는데 며느리 의견을 꼭 듣고 싶다고,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또 무슨 일인가 싶어서 주소를 여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내주신 주소는 우리 동네에서 가장 비싼 신축 아파트 단지 앞 부동산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혹시 시어머니가 정말 이사 계획이 있으셔서 의견을 물으시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앞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와 계셨습니다. 환하게 웃으시며 손을 흔드시는 모습이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뭔가 굉장히 들뜬 얼굴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팔을 잡고 부동산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께 저를 소개하시면서 우리 며느리라고 오늘 같이 집 보러 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전에 말한 그 집 있지 않냐고 신축 아파트로 알아보고 있는데 좋은 매물 보여달라고 하셨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태블릿을 꺼내 여러 매물을 보여줬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시더라고요. 평수는 어떻게 되냐고, 전세가는 얼마냐고, 언제 입주 가능하냐고 물으셨습니다. 마치 정말 계약할 사람처럼요.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대체 무슨 생각이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돈 들고 잠적했다가 돌아온 지 얼마나 됐다고, 무슨 돈으로 이런 집을 알아보시는 건지요. 시어머니는 곧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으셨는지 그 집을 보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차를 가지고 오셨고 저희는 그 차를 타고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손주도 곧 태어나는데 할머니가 좁은 빌라에 살면 안 되지 않겠냐고, 손주 데리고 놀러 오려면 넓은 집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눈짓을 하셨어요. 알지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서 집을 봤습니다. 30평대 신축이었어요. 정말 깨끗하고 넓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보이는 전망도 좋았고요. 시어머니는 이 방 저 방 다니시며 감탄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여기가 안방이고 저기가 작은 방이라고, 손주 오면 저 방에서 재우면 되겠다고 하셨어요.
거실도 넓어서 좋고 주방도 최신식이라며 계속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물으셨죠. 어떠냐고, 좋지 않냐고요. 저는 그저 좋은 것 같다고만 대답했습니다. 뭐라 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정확히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직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집을 다 둘러본 후 부동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장님이 이 집 전세가가 5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5억.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혀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냐고 하셨어요. 요즘 신축이 다 그렇다면서요. 부동산을 나서며 시어머니가 제 팔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덕에 호강한다고 이렇게 좋은 집에 살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엇을 원하시는지요. 5억짜리 전셋집을 제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배가 당기는 게 느껴졌습니다. 심호흡을 하며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5억.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시어머니는 아실까요? 저희 신혼집도 아버지가 도와주셔서 간신히 마련한 건데 5억을 어떻게 구한단 말입니까?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의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아침 일찍 전화가 왔어요. 어젯밤 그 집 생각만 하다 잠을 설쳤다고, 꿈에서도 그 집이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좁은 집에서만 살았는데 이제 좀 넓은 데서 살고 싶다고, 손주 보려면 그 정도 집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5억은 너무 큰 돈이라고, 저희도 그런 여유가 없다고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들은 척도 안 하셨습니다. 우리 집이 부자라면서요. 건물도 2채나 있다면서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손에 큰 봉지를 들고 계셨어요. 문을 열어드렸더니 며느리 좋아하는 거 사왔다며 봉지를 내미셨습니다. 봉지 안에는 순대와 떡볶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런 거 사다 주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입덧 때문에 순대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걸 아시면서도 계속 권하셨어요. 먹어보라고, 맛있다고요. 저는 겨우 미소를 지으며 나중에 먹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세탁기가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빨래 좀 해주고 가겠다며 세탁기 문을 여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 말렸습니다. 저희는 색깔별로 구분해서 빨래하는데 시어머니는 그냥 다 넣으시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빨래 바구니를 뒤집어 세탁기에 다 넣으시고 세제를 부으셨어요. 그러면서 며느리 힘들까봐 빨래해주는 거라고, 감동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흰 옷이랑 색깔 옷이 다 섞여서 돌아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거실로 가셔서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본론을 꺼내셨습니다. 그 집 정말 마음에 든다고, 꼭 그 집으로 이사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우리 집이 여유 있다는 걸 아니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고,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부탁하는데 그걸 무시할 거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고, 정말 돈이 없다고요. 아버지가 부자시라고 해도 그건 아버지 돈이지 제 돈이 아니라고, 저희도 아버지한테 빌린 돈이 있어서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도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친정 아버지한테 부탁이라도 해보라고, 손주 낳는 딸을 위해서라면 해주실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된다고. 제가 감히 그런 부탁을 어떻게 드리냐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입을 삐죽거리며 일어나셨습니다. 생각해보라고. 자기는 정말 그 집에 살고 싶다고 하시며 집을 나가셨습니다. 문이 닫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세탁기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순대와 떡볶이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어요. 속이 울렁거려서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전화와 문자가 폭주했습니다. 새벽에도 한밤중에도 문자가 왔어요. 어떤 날은 제가 효녀라며 칭찬하시다가 다음 날은 며느리가 시어머니 부탁도 안 들어준다며 원망하셨습니다. 저는 배를 안고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졌습니다. 뱃속 아이가 자꾸 움직였어요. 엄마가 힘들어서 그런지 아이도 불안한가 봤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그만하시라고. 5억은 저희한테도 불가능한 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안 하셨습니다. 아들 말은 안 듣고 며느리한테만 매달리셨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원하는 건 돈만이 아니라는 걸요. 부잣집 며느리한테서 뭔가를 받아내는 그 우월감,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그 무언가였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이건 제가 지켜야 할 선이라고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이 얼마나 힘든 싸움의 시작인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는 이제 하루에 10통이 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문자가 쌓여 있었고 밤에 잠들기 전까지 전화벨이 울렸어요.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배는 점점 불러왔고 몸은 무거워졌고 마음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3시에 문자가 왔습니다. 잠이 안 온다고, 그 집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뛴다고 하셨어요. 평생 남한테 빌부터 살았는데 이제 좀 제대로 된 집에서 살고 싶다고.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더는 못 보겠더라고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저 때문에 어머니와 사이가 나빠지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을 켰더니 부재중 전화가 30통이었습니다. 문자는 50통이 넘었어요. 처음엔 애원하는 내용이었다가 나중엔 원망하는 내용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모질게 대해도 되냐고, 천벌받을 거라고까지 쓰여 있었어요. 점심때쯤 시어머니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지쳐 있었어요. 입덧도 심했고 배도 자꾸 당겼고 머리도 아팠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울고 계셨습니다. 진짜로 우시는 건지 우는 척 하시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목소리는 분명 떨리고 있었어요.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평생 이런 부탁 안 한다고, 딱 이번만 들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신줄을 놓았습니다. 너무 지쳐서 더 이상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어서요. 그래서 말해버렸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가고 싶으시면 가시라고,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저런 말을 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싶으신 대로 들으셨을 테니까요. 사흘 후 시어머니한테서 신나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가약금 걸고 왔다고, 1,000만 원 놓고 왔다고 하셨어요. 원래 계약금 10%를 내야 하는데 사정사정해서 일단 1,000만 원만 놓고 왔다고, 곧 계약할 거라고 했으니 나머지 준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요? 하고 물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가전제품도 봐야 한다고, 새 집이면 새 냉장고랑 세탁기도 사야 한다고, 며느리랑 같이 보러 가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언제 해드리겠다고 했냐고, 마음대로 하시라는 건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안 하셨습니다. 저번에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고, 그게 허락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셨어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요. 제가 그런 큰 돈을 어디서 구하냐고, 저희도 빚이 있는데 어떻게 5억을 마련하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럼 어떡하냐고, 이미 1,000만 원 넣었는데 계약 안 하면 그 돈 날아간다고요. 자기는 있는 돈 다 털어서 1,000만 원 간신히 만들었다고, 제가 이러면 그 돈을 어떡하냐고 따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후들거렸어요. 배가 딱딱하게 뭉치는 게 느껴졌습니다. 숨을 크게 쉬며 배를 쓰다듬었지만 계속 당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한테 전화했습니다. 회사에 계셨는데 제 목소리를 듣더니 바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아셨나 봐요. 무슨 일이냐고, 어머니가 또 뭐라 하셨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가약금을 넣으셨다고, 1,000만 원을 이미 넣으셨다고, 나머지를 저한테 요구하신다고요. 남편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렸습니다. 남편은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하셨나 봅니다. 저녁에 퇴근해서 오셨을 때 얼굴이 새하얗더라고요. 어머니랑 통화했다고,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듣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 다음날 친정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사돈 어른이 다녀가셨다고, 참치캔을 사들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까지 가신 겁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시어머니가 아파트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며느리가 해주기로 해놓고 돈을 안 줘서 곤란하다고, 가약금 날리면 큰일이라고 하셨답니다. 저는 어머니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도와주시면 안 된다고, 돈도 빌려주시면 안 된다고요. 이건 제가 해결할 일이라고, 부모님은 신경 쓰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알겠다고 하셨지만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몸 상하지 말라고, 뱃속 아이 생각해서라도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겠어요. 그날 밤부터 시어머니의 문자가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에 10통씩 왔어요. 처음엔 애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발 도와달라고, 1,000만 원이 날아가면 자기는 죽는다고요. 그러다가 점점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배신해도 되냐고, 부잣집 딸이라고 이렇게 교만해도 되냐고요. 급기야 저주하는 문자까지 왔습니다. 한밤중에 온 문자를 읽다가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너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겠다고, 아버지 곰을 팔아서 부자 됐다고, 사람을 깔본다고 쓰여 있었어요. 곰팡이 붙은 돈으로 얼마나 잘 사나 보자고, 천벌 받을 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모욕하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사신 아버지를,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신 아버지를 그렇게 모욕하다니요. 배가 또 뭉쳤습니다. 이번엔 진짜 아팠어요.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요. 남편을 깨웠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 일어나 제 얼굴을 보더니 바로 옷을 챙겼어요. 병원 가자고, 지금 당장 가자고 했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 안 된다고, 조기 진통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으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남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용돈 끊겠다고, 더 이상 한 푼도 안 드리겠다고요. 전화도 문자도 다 차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렸지만 남편은 단호했어요. 남편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사람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안다고, 문자 내용도 다 봤다고, 더는 참을 수 없다고 했어요. 저와 뱃속 아기가 우선이라고, 어머니는 이제 스스로 알아서 사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며칠간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남편 전화는 안 받으신다고, 아들을 며느리가 구워 삶았다고, 엄마 자식 사이를 갈라놓는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모든 연락을 차단했어요. 마지막으로 온 시어머니의 문자를 읽었습니다. 혼인신고하지 말 걸 그랬다고, 며느리 들이지 말 걸 그랬다고 쓰여 있었어요. 그 문자를 읽고 저도 시어머니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한테도 부탁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시면 절대 올라오지 못하게 해달라고요. 경비 아저씨는 알겠다고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미안하다고,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요. 하지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엄마가 너를 꼭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어떻게 나오실지, 1,0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거라는 거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이 선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연락을 끊은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시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결국 그 집으로 이사했다고, 믿기지 않는다는 목소리였어요. 시동생 말로는 시어머니가 1,000만 원을 포기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봤고 부족한 돈은 여기저기서 빌렸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고 시어머니 지인들한테도 손을 벌렸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이사를 하셨다니, 5억짜리 전셋집에 들어가셨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 돈을 어떻게 갚으시려고 그러셨을까요? 시동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기도 말렸지만 소용없었다고, 엄마가 이미 결심하신 일이라 누구 말도 듣지 않으셨다고요. 오빠도 말렸지만 엄마는 며느리가 배신했다며 오히려 화만 내셨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뱃속에서 아이가 발길질을 했어요. 이제 8개월이 되어 제법 힘찬 움직임이었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제가 잘한 걸까, 아니면 너무 모질게 한 걸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5억이라는 돈을 무턱대고 해드릴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2달 후 시동생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더 심각했어요. 시댁이 난리라고, 부모님이 매일 싸우신다고 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다고 했어요. 거기다 지인들한테 빌린 돈도 갚아야 하는데 시아버지가 벌어오는 돈으론 턱없이 부족하다고요. 시어머니는 매일 시아버지한테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며 난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동생의 다음 말에 더 놀랐습니다. 엄마가 식당에 취직했다고, 설거지랑 홀 서빙을 하신다고 했어요. 평생 일 한 번 안 하시던 분이요. 그리고 아버지도 공장에 취직하셨다고 했습니다. 월급 150만 원 받는 자리라고 매일 새벽같이 나가신다고요. 술 드시고 노름하시던 분이 말이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부모님이 일을 하신다니, 평생 자식들한테 손 벌리며 사시던 분들이 스스로 돈을 버신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며칠 후 남편도 그 소식을 들었나 봅니다. 퇴근하고 와서 한숨을 쉬더라고요. 어머니가 식당 일을 하신다고, 아버지도 공장에 다니신다고 했어요. 남편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오히려 두 분이 이제야 제대로 사시는 거라고, 평생 처음으로 스스로 서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거워 보였어요. 그래도 용돈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두 분이 이제 스스로 버시니까 더 이상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로 한 거였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동생이 또 전화했어요. 이번엔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완전 달라졌다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식당 가신다고요. 처음엔 힘들다고 매일 전화하셨대요. 발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손도 아프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지셨는지 불평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식당 사장님이 일 잘한다고 칭찬하셨다고, 엄마가 그걸 자랑하셨다고 웃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더 해줬습니다. 엄마 몸무게가 7kg이나 빠졌다고요. 일하면서 움직이시니까 살이 빠지고 오히려 건강해지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힘드실 텐데 평생 안 하시던 일을 하시니 얼마나 고되실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쩌면 이게 시어머니한테 필요했던 일인지도 모른다고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배는 이제 너무 불러서 신발 신기도 힘들었어요. 남편이 매일 아침 제 신발을 신겨주고 출근했습니다. 어느 날 밤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황급히 병원 가방을 챙기고 차를 끌고 나갔어요.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남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어요. 10시간의 진통 끝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작고 빨간 아기를 안았을 때의 그 느낌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온몸이 떨렸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남편도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보며 웃다가 울다가 정신없이 기뻐했어요. 우리 아들이라고, 정말 예쁘다고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달려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손주를 안고 한참을 우셨어요. 아버지도 눈시울을 붉히시며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시댁에는 남편이 문자로만 알렸습니다. 아들 낳았다고, 모자 건강하다고요. 시어머니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축하한다고, 산후조리 잘하라고 짧게 쓰여 있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남편이 매일 퇴근하고 달려왔어요. 아이를 안고 행복해하는 남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구나. 힘든 일도 많았지만 결국 우리는 해냈구나 하고요. 집으로 돌아온 후 육아가 시작됐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온종일 아이만 봤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남편도 퇴근하면 기저귀 갈고 분유타며 저를 도와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동생한테서 사진이 왔습니다. 식당에서 일하시는 시어머니 사진이었어요. 앞치마 두르고 쟁반 들고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속 시어머니는 확실히 달라 보였어요. 살이 빠져서 그런지 얼굴선이 날렵해졌고 표정도 예전처럼 불만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시동생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가 요즘 손주 보고 싶다고 하신다고, 한번 데리고 오면 안 되냐고요. 일은 여전히 힘들어 하시지만 예전처럼 돈 달라는 소리는 안 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남편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했어요. 어머니가 진짜 달라지셨는지 좀 더 지켜보자고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가끔 왔어요. 손주 사진 보내달라고 잘 크고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전처럼 요구하거나 원망하는 내용은 없었어요. 시동생 말로는 엄마가 이제 식당 일에 완전히 적응하셨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이 믿고 맡기실 정도가 됐다고, 월급도 조금 올랐다고 했어요. 아버지도 성실하게 공장 다니신다고, 두 분이 합치면 이자는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뀌고 계신 거였어요. 5억짜리 집을 얻으려던 욕심이 결국 시어머니를 일어서게 만든 거였습니다. 아이는 100일이 지났고 점점 예뻐졌어요. 친정 부모님은 자주 오셔서 손주를 봐주셨습니다. 시댁은 여전히 연락만 가끔 주고받았죠.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목소리 통화였어요. 시어머니는 손주 보고 싶다고, 정말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어요. 요구하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부탁하는 톤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한번 만나봐도 될 것 같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아이 데리고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하셨어요. 전화를 끊기 전에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그동안 미안했다고, 많이 힘들게 했다는 걸 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사과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괜찮다고, 다음 주에 뵙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변하고 계신다고, 정말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스스로 일어서고 계셨으니까요. 5억짜리 집이 1,000만 원의 가약금이 결국 시어머니를 바꿔놓은 거였습니다. 아이를 안고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듯 우리 가족에게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돌을 지날 무렵,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연락을 끊은 지 1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휴대폰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괜찮다고 받아보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어요. 피곤해 보이면서도 뭔가 단단해진 느낌이었습니다. 나다 하고 시작하는 말투는 여전했지만요. 시어머니는 제게 1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다며 핀잔을 주셨습니다. 아이도 낳았다면서 왜 연락이 없었냐고, 며느리가 그렇게 독하냐고 하셨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예전처럼 원망이 가득하진 않았습니다. 뭐랄까, 그냥 투덜거리는 정도였어요. 손주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한테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손주가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어디 며느리가 무서워서 연락이나 하겠냐고 덧붙이셨어요. 그래도 손주는 봐야겠다고 추석에 한번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남편을 봤어요. 남편도 들었는지 씁쓸하게 웃더라고요. 어머니답다고, 여전히 솔직하지 못하시다고요. 추석 당일 아이를 안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떨렸어요. 1년 만에 보는 시어머니가 어떻게 변하셨을지, 또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몰랐으니까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시어머니가 현관에 서 계셨습니다. 제 얼굴은 보지도 않고 바로 아이한테로 시선이 갔어요. 어머나 하는 감탄사와 함께 아이를 보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엔 항상 매니큐어를 하고 반지를 끼고 계셨는데 지금은 맨손이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굵어 보였고 손등에 주름이 늘었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를 안으려 하시다가 제 시선을 눈치채셨나 봅니다. 손을 펴서 보여주시며 한숨을 쉬셨어요. 손에 물집을 좀 보라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얼마나 시키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고운 손에 물집이 다 잡혔다고 주름도 엄청 늘었다고 투덜대셨어요.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손이 예전보다 훨씬 멋져 보였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거든요. 어머님 손이 더 멋지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사시는 증거 같다고, 훈장 같다고요. 시어머니는 입을 삐죽거리며 알겠다고, 나 잘났다고 하셨어요. 웃어서 시어머니 말도 제대로 못하겠다고, 그래도 아이는 똑소리나게 잘 키운 것 같다며 손주만 계속 보셨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니 시아버지도 계셨어요. 시아버지도 많이 달라지셨더라고요. 살이 빠지고 피부가 거무스름해지셨지만 표정은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공장 일이 힘들지만 그래도 월급 받는 재미가 있다고 오랜만에 당당하게 사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니는 식당 일 이야기를 하셨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다고, 발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손도 아팠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적응이 됐다고, 사장님이 일 잘한다고 칭찬하신다고 은근히 자랑하셨습니다. 몸무게도 7kg이나 빠졌다고 하셨어요. 예전엔 과체중이었는데 일하면서 살이 빠지고 오히려 건강해졌다고, 그래도 너무 힘들다고 투덜거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투덜거림에도 뭔가 활기가 느껴졌어요. 집을 둘러보니 5억짜리 집은 정말 넓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가구는 별로 없었어요.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대출 이자 갚느라 새 가구 살 여유가 없다고, 그래도 집이 넓어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시동생도 와 있었습니다. 시동생은 저를 보자마자 고맙다고 했어요. 새언니 덕분에 엄마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이제 용돈 달라는 소리도 안 하시고 스스로 벌어서 사신다고요. 믿기지 않지만 정말 다행이라고 웃었습니다. 시동생은 농담으로 시어머니한테 더 열심히 일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야 건강하시다고요. 시어머니는 펄쩍 뛰며 화를 내셨습니다. 엄마 쓰러지는 꼴 보고 싶냐고, 자식들이 엄마 편은 안 들고 며느리 편만 든다고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웃음이 났습니다. 발끈하시는 시어머니가 어쩐지 귀엽게 느껴졌거든요. 예전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그냥 투덜대시는 어르신 같았어요.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잘했다고, 당신 덕분에 어머니가 변하셨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뭘 했냐고, 시어머니가 스스로 변하신 거라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선을 그었기에,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씀드렸기에 시어머니가 달라질 수 있었다는 거리요. 만약 제가 5억을 해드렸다면 시어머니는 지금도 자식들한테 손만 벌리고 계셨을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아이를 재우고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참 신기했다고, 시어머니가 저렇게 변하실 줄 몰랐다고 말했어요.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한테 서운했던 건 절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였다고요. 말로만 며느리라 하시면서 정작 진짜 식구로 인정해주지 않으셨다고요. 돈 문제도 그중 하나였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아이한테는 뭔가를 바라거나 의지하기보다 부모로서 먼저 해줄 수 있는 걸 생각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도 마찬가지라고요. 남편이 제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기도 똑같은 생각이라고,
먼저 뭘 해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면 싸울 일도 없을 것 같다고 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께도 부모님께도요. 창밖으로 보름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아이 방에서 작은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가족이 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라고요. 사랑만으론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집안이 만나면서 생기는 갈등도 많았고요. 특히 시어머니와의 일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고물상 딸이라고 무시받고 돈만 바라보는 시선을 견디고 5억짜리 집을 요구받고 저주까지 들으면서요. 임신 중에 받은 스트레스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한테도 저한테도요. 시어머니는 평생 처음으로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셨고 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선을 긋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아직도 시어머니는 투덜대십니다. 일이 힘들다고, 며느리가 독하다고, 손주나 보러 오라고 하세요. 하지만 예전처럼 돈을 요구하거나 의존하지는 않으세요. 당당하게 일하시면서 스스로 버시니까요. 그 모습이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비록 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작하신 일이지만 시어머니는 해내고 계시니까요. 70평생 처음으로 당신 힘으로 사시는 거니까요. 남편도 변했습니다. 예전엔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힘들어 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우리 가족을 우선으로 생각해요. 동시에 부모님도 존중하면서요.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무조건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견디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요.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 그게 진짜 가족을 위하는 길이라는 걸요. 아이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한테는 좋은 엄마가 되어주겠다고요. 뭔가를 바라는 부모가 아니라 먼저 해줄 수 있는 걸 생각하는 부모가 되겠다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나중에 결혼해서 가족을 이룰 때 제가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주겠다고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도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를 향해, 우리 가족의 미래를 향해, 서로를 향해서요. 그게 부부라는 걸, 가족이라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어요. 힘들었던 지난 1년을 덮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하며요. 시어머니와도 친정 부모님과도 그리고 우리 세 식구도 함께 만들어갈 이야기요. 쉽지 않겠지만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서로가 있으니까요. 같은 방향을 보고 손잡고 걸어갈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게 가족이고 그게 사랑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아이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이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가 아이를 내려다봤어요. 평화롭게 자고 있는 작은 얼굴이 천사 같았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저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저는 싸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있기에 저는 앞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남편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도 남편에게 기댔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서 아이를 봤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겨울밤이었어요. 우리 가족의 첫 번째 겨울이자 앞으로 함께할 수많은 계절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할 겁니다. 힘들었지만 이겨냈고 상처받았지만 치유됐고 무너질 뻔했지만 결국 더 단단해진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요. 그리고 언젠가 이 아이가 자라서 저에게 가족이 뭐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 줄 겁니다.
가족은 서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고 같은 방향을 보며 손잡고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요.